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투시경 주말 스페셜 김대준 대표님의 방송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로우입니다. 요즘만 같으면 시장이 요즘만 같으면 그래도 좀 주식 할만하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5%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여러분 3%가 넘게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수급 개선 기대감이 이제 차차 나와주는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투자자분들의 마음가짐 정말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상승을 가는 종목을 올라타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종목을 좀 올라타야 할지 그리고 좀 글로벌적인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아셔야지만 여러분 상승 종목 골라 잡으실 수가 있으시겠죠. 20여 년의 증권회사 경력으로 사원부터 임원까지 스텝 바이 스텝을 밟아오신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 다음 주 장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참여하실 수가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단에 지금 QR코드 다들 지금 보고 계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해주셔도 여러분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링크 딱 클릭만 해주시면요. 여러분 참여 코드 1234만 입력을 해주셔도 노란톡 안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이제 평일이 다가오면 김대준 대표님이 장중에 브리핑도 해주시고 교육도 해주시고 알뜰살뜰하게 케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 투시경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네, 본격적으로 저희 시장 점검해보기 전에 일단 글로벌 시장부터 먼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막대하게 주기 때문에 또 여쭤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대표님, 네. 미국 시장 점검부터 우선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 네. 주요한 체크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기 바로 전에 네. 이로운 앵커에게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네. 다음 주 돼서 이로운 앵커가 주식 투자를 한다면 주식을 사겠어요? 아니면 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사죠. 언제 살 겁니까? 언제 살 거냐고요? 통상은 네. 조정받을 때 사야지라고 그럼요. 많이들 생각합니다. 근데 조정이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네. 제가 과거에 선배들로부터 주식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김 대리, 시장이 강세장으로 전환이 됐어. 그러면 주식을 언제 사야 될까? 조정받을 때 사야지 않겠습니까? 조정이 올 것 같아? 조정은 당신이 원하는 조정은 오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세장으로 전환했을 때 주식은 무조건 사. 그리고 나서 고민하는 거야. 손절할지 가지고 갈지를 고민하는 것이랍니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정받을 때를 눌림목 줄 때를 기다리다 보면 그 타이밍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선배들이 저에게 항상 교육을 시켰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매도하라는 것입니다.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 매수? 이건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데요.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되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시장의 방향이 흐름이 분위기가 바뀔 때에는 고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추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점에 매수를 하는 거고요. 이후에 시장의 방향이 또 하락으로 전환됐을 때 추세가 바뀌었을 때 이때에는 저점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저점이 아니고요. 바닥이 있고 지하실이 있고 땅굴이 있기 때문에 저점에 매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장은 고점에 매수하는 장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의 주요한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위기의 전환입니다.
시장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강세장, 특히 5% 이상의 상승장이 나왔을 때의 시장은 장중에 밀리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든가 또는 다음 날 조정을 받았던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나스닥 기준에서 1.7% 상승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잠깐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상황 하에서의 조정이 나타났지만 바로의 상승으로 전환돼서 장중 내내 강세 흐름의 모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분위기는 시장이 이제 전환됐고요. 그간의 매수를 하고자 했던 매수 세력이 조정받을 때마다 또 올라갈 때마다 계속 동참하고 있다라는 시장 전환의 분위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원자재 종목들의 가격 상승입니다. 유가가 2.7% 상승했고요. 그리고 구리, 산업재 상품 중에서 산업이 성장할 것이냐,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구리 가격이 4.7%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해석을 판단해보게 되면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뒷받침돼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 활동이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생산 활동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원유나 기름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산업 생산 시설을 가동하는 원자재의 소비가 많아져야 됩니다. 적정 유가는 80에서 100불 수준에서 움직일 때 주식시장이 가장 좋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최근 80불 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유가 2.7% 상승, 의미 있는 포인트였고요. 이보다 더 큰 의미 있는 주요한 포인트는 구리 가격 4.7% 상승했습니다. 구리는 모든 산업 생산 시설의 첫 번째로 들어가는 상품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과거의 주가 지수의 움직임과 구리 가격을 연동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구리 가격이 올라갈 때 항상 주가가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2021년도에도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세계 경기가 다시 회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시장도 활성화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구리 가격 4.7% 상승 의미 있었다. 두 번째로의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시장 주도주의 전면 부각입니다. 전날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가까운 급등의 모습을 시현했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조정받을 줄 알았는데 오늘 새벽에 끝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핫했던 종목은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를 생산하는 미국 기업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미국 시장의 흐름을 판단해서 우리 시장에 적용해서 월요일장에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을 찾아볼 때 답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해서 시장을 끌고 갔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월요일장에서 좀 더 강한 흐름에서의 상승률이 나타날 것입니다. 구리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구리 가격이 올라갈 때 산업 생산 시설에 대한 성장 의미로의 해석이 가능하겠죠. 건설주, 플랜트, 철강 이쪽에서의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총평을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분위기 전환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 두 번째, 움직였던 종목들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산업주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고 시장 주도주인 반도체 업종의 강세 흐름이 진행이 되었다. 간다. 그리고 주식은 고민하지 말고 사고 나서 손절할지 가지고 갈지를 걱정하시면 될 것이다. 미국 시장에 대한 전반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많은 호재와 또 일부 악재 현상에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호재의 크기는 굉장히 크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악재의 크기는 굉장히 작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측면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오늘은 악재가 좀 더 작아졌고요. 호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미국의 금리 기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CPI, 소비자 물가지수 금리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셔서 그리고 특히 저희 방송에서 환율 금리 부분에 대한 전환 흐름이 나타난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해드렸죠. 환율은 전체 분위기를 잡아가는 기초 상품이고요. 금리는 분위기를 잡아가는 상품이고 환율은 변곡점을 잡아내는 상품이라는 말씀들 드렸습니다. 오늘은 환율 금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장의 방향성이 섰기 때문에 종목과 흐름에 대한 분위기에 대한 내용들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여러분 많이 인터넷 기사 시황을 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이 주요한 내용에서의 의미 체크 포인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심리 개선 앞서 말씀을 드렸죠. 부담되는 이번 주 상황에서의 시장 흐름에서의 악재 요소라고 한다면 단기 상승 부담.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좀 부담된다 이제 라는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7% 이상의 상승이 보인 이후에 다음 날 약 2% 가까운 추가 상승이 나타났다. 이거는 단기 상승 부담이 아니라 가격이 싸다는 메리트가 더 시장에서 부각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체 시장에 대한 분위기, 미국의 금리 기조, 금리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중요한 시그널들이 이번 주 상황 하에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캐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IMF 총재가 전 세계 물가 상황에 대해서 3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내년도, 내후년도 4% 수준까지 안정화될 것이다. 지금 9%가 정점이다. IMF 총재가 굉장히 보수적인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는 총재이거든요. 긍정의 시그널을 보여놨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의 연준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연방은행 총재들. 지금까지는 연방은행 총재들이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데 있어서 물가가 불안하기 때문에 금리를 더더욱 올려야 된다. 1%도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서 이 기조의 변화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장 친화적인 내용에서의 메시지들을 연방은행 총재들이 연설하면서 세미나에서 각 포럼에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당연히 이 결과치에 의한 소비자 물가지수도 안정화된 퍼센테이지의 수치가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이미 이러한 소비자 물가지수나 금리 상황을 알고 있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온 이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시장 전반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들, 제가 여러분과 노란톡방에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일방적인 메시지가 아니고요. 서로 간에 고민을 하고 소통하고 또 좋은 정보들을 교환하는 형태의 장을 가져간다는 말씀드렸었죠. 이런 내용들,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누가 평가하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노란톡방을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여러분 복잡한 수치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부분만 알고 가시면 이 시장과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줄기와 흐름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4월 8.5% 상승하면서 40년 만에 최대치 상승률이라고 해서 이때부터 금리를 강하게 올렸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렇게 중요한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실업률이 오히려 더 중요한 지표이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냥 이번에 이렇게 나왔고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표였습니다. 4월부터 40년 만에 최대치 상승폭을 보이면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CPI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그 CPI 지수가 최근 상황까지 일정 구간 상승했다가 쭉 내려가는 흐름으로서 7.7%가 나왔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지수를 판단할 때 유가, 곡물,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 미국 같은 경우에 이 품목 대상으로 해서 물가 산정을 합니다. 근원은 이 생필품을 제외한 주로 그 주거비 관련해서 산정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렌트료 같은 거 있겠죠. 이 주거비 관련해서는 금리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6.6%에서 6.3%에 안정화됐습니다. 금리가 내려갔다라는 얘기죠. 앞으로도 안정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대 심리가 발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물가 지수 지표에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수준, 지금까지 공격적인 스탠스에서의 상승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기조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 실업률입니다. 미국은 최대 우선 정책이 고용과
물가입니다. 미국은 고용하고요. 물가가 최우선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죠. 중국은 정치적 안정입니다. 미국에서 고용과 물가를 가늠질하면서 적정 수준에서의 범위를 유지합니다. 고용이 더 중요합니다. 고용 상태를 판단하고 고용 상태에서 물가 수준을 방향을 잡습니다. 미국의 특성상. 고용 지표가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실업률이 고용 지표이죠. 실업률 같은 경우에 지난주 나온 실업률이 3.7%입니다. 최근까지의 실업률은 3.5% 수준에서 왔다 갔다 안정돼 있습니다. 3.5%가 어떤 실업률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3.5%의 실업률을 우리가 보통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합니다. 자발적 실업자가 있겠죠. 난 취업 안 할 거야. 그냥 집에 놀 거야.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했을 때의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합니다. 최적의 경제 구조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3.5%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실업률이 3.5%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3.7%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미국의 그 FRB 또는 패드의 수장이라고 한다면 실업률이 가장 중요한데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어? 왜 올라갈까? 당연한 이유가 있겠죠.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기업들이 자금 조달과 조달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해고를 계속합니다. 직원들을. 왜? 경비를 축소해야 되니까.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계속 증가하니까 직원들을 줄여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해고를 많이 하죠. 그러면 당연히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정치적인 불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패드의 의장이라고 한다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분위기야? 그럼 금리를 낮춰야지. 그리고 친기업적인 정책을 추진해야지. 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지. 기업이 직원들을 많이 뽑고 고용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라는 변화의 방향이 설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주시장에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답은 여러분께서 충분하게 이해하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 상장사의 영업이익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주시장에 들어와서 97년도에 시장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상장사, 그러니까 전체 2,400개 상장된 회사들이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비용 빼고요, 원가 빼고요, 그다음에 뭐 등등등 막 비용 빼고 내 월급, 직원 월급을 남긴 금액이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순수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회사가 장사를 해서. 2,400개의 종목이 1년간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최근에 100조, 150조, 180조 합니다. 제가 시장에 들어왔을 때 97년도에는 한 50조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100조 돌파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진짜 돈 버는 구조로의 상황이 되었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0조에서 150조 사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수출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런 환경에서의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00조, 150조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미 있는 포인트, 지난해 영업이익 150조를 돌파해서 180조 발현됐습니다. 올해 220조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이죠. 올해 생산성 어느 정도 판단이 됐습니다. 내년도 280조 규모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최근에 환율이 상승함으로 해서 무역 수지 측면에서 적자가 최근 3개월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 22개월, 23개월, 이제 11월이 됐으니까 23개월 연속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3개월 동안 계속해서 전월 대비해 수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는 환율 상승에 의한 일시적인 적자 현상이 나타났지만 지금 환율이 많이 빠졌죠. 환율이 1,444원에서 1,310원까지 무려 130원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번 달 무역 수지 적자, 지금의 흐름이라면 흑자로 돌아서겠죠. 그럼 연말에 또는 12월에 올 도달할 무역 수지 흑자 전환 기조 완성, 달성 이런 뉴스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수출 증가세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현재 전체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돈 잘 벌고 있습니다. 올해는 석유화학 업종이 좋았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이유가
한국 기업에 대한 배당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또 판단이 됩니다. 미국의 S&P 500 배당 지수가 대략 2.5%입니다. 미국은 기업들이 대략 평균치로 판단을 해서 2.5%의 배당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3.2% 배당 수익률을 줍니다. 기업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단기 수익률 구간에서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할까요?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할까요? 퍼센테이지 부분은 0.7이지만 전체 큰 자산을 운용할 때는 0.7 규모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그 주식을 사는 이 형태로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또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합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에 우리나라 시장 저는 폭등이라는 말, 폭락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사람을 좀 감정적으로 흥분했다가 다운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 하락이란 말을 주로 쓰고요. 폭등, 폭락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요. 이런 내용은 요거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상승한 그 봉이나 상승 표기할 때 빨간색으로 하죠. 하락은 파란색으로 합니다. 미국, 우리나라하고 전혀 반대죠. 미국은 상승한 흐름이나 상승한 봉을 그려줄 때 파란색으로 표기를 합니다. 하락할 때는 빨간색으로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입니다. 왜일까요? 미국 사람들은 조금 합리적인 측면이 있어서 상승할 때는 감정적으로 이 상승에 너무 휩쓸리지 말라는 측면에서 상승할 때는 파란색, 좀 감정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흥분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미국은 상승할 때 파란색으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많이가 아니라 파란색으로 표기합니다. 전광판 보면 우리나라 상승할 때 울긋불긋하죠. 나 사고 싶죠.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나만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뇌동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상승할 때는 파란색으로 좀 컴다운, 진정해 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내려갈 때는 사람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간색은 따뜻한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하락할 때는 빨간색으로 표기해서 좀 안정해. 너무 컴다운 되지 말고 좀 안정하라는 측면에서 우리와는 좀 다른 색깔로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이 원래 최초에 시작했던 부분이죠.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시장 금요일장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아, 주식 사야 되는데 나만 못 샀네. 나 바닥에 팔았는데 다시 사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죠. 시장의 추세 전환 반환점의 흐름이 나타났다. 일단 사고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손절할지 가져갈지. 제가 이 장에 대한 목표치는 이미 이전 시간 그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등의 목표치는 2650포인트까지의 반등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황금 분할 법칙으로 최근 지수 1900포인트 하락한 이후에 피보나치 수열에서 반등 구간에서 0.618, 0.382 구간에서의 반등 흐름이 나타나는 지점이 2650포인트 지점이 이번 장에서의 반등 목표치라는 겁니다. 반등 목표치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의 바닥을 형성했고요. 2650까지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3000을 향해서 갈지 아니면 여기서 쉬는 과정으로 전환이 될지 이거는 2650포인트 근처에 가서 확인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상황은 2650포인트까지 좀 더 갈 수 있는 여지의 상황이 남아있다.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으로서의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시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거나 또는 지난 방송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아, 주식을 판단하실 때 이렇게도 판단하는구나 라고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노란톡방에 어떻게 입장하는지 궁금하시겠죠? 우리 1호원 앵커 이 부분 설명 받고 와서 좀 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강조하시는 방식이 탑다운 방식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을 아우르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종목을 고르는 게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때 굉장히 이로울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탑다운 방식을 좀 더 현명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검색만 해주셔도 스캔만 해주셔도 아마 여러분 링크가 뜨실 거예요.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인데요. 참여 코드는 1234로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 김대중 대표님과 24시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더불어서 글로벌 증시까지 쭉 한번 훑어주셨는데요. 저도 강의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중에서 하나만 좀 골라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외국인 매수 부분에서 한국 상장사 영업이익이 지금 2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 네.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그렇다면 수출이 증가를 한다면 뭐 철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해운주가 네.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하는 섹터인가. 지난번에도 또 히든 종목으로 H&M도 주셨던 그렇죠. 만큼 굉장히 또 관심이 많거든요. 그쪽으로. 요거에 대해서 살짝만 힌트를 좀 주신다면은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떨까요? 이로운 앵커. 네. 저하고 자리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출 증가세가 최근 22개월, 2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럼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라는 점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 구조에 있어서 네.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 어떤 업종일까요? 수출 쪽으로요? 네, 반절의 그렇다면- 이상. 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제일 높겠죠.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의 반절 이상입니다. 야, 반절 이상이나 되는군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이 강했고요. 그렇죠. 앞으로도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이 수출 증가세 데이터에 의해서 좀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네.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일단 반도체 업종을 조금 주목해 보시고 다른 그렇죠. 종목은 차차 훑어보시는 미국 게 좋을 시장에서도 것 같다.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죠. 그래픽카드 관련주이지만 네네. 우리나라 소부장이 다음 주에서는 좀 시장에서 움직임이 활성화되는 네. 좀 진행되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남은 강의도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께 시장을 판단해드리고 또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그 투자자들과 의논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께 이 종목, 이 시장, 이 흐름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 가지 가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가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앞서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지금의 지수 반등 구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이번에 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오늘 시간에는 상승 N자형 패턴에 대해서 지금의 장이 왜 상승장으로 가는 장인지에 대한 가설을 또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시장은 항상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주식시장은, 즉 금융시장은 예측 가능 시장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산을 운용할 때 불규칙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시장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상승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지금 매수를 하면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갈 거야. 부동산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 판단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 범주 내에서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그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은 항상 예측 가능 시장이어야만 하고요. 예측 가능 시장은 여러 가지 가설과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방향을 잡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승 N자형 패턴, 주시장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의 분석 툴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요하게 보는 관점에서의 반등 목표치, 조정의 폭,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황금 분할 법칙에 의해서 저는 적용해서 판단하는 걸 가장 신뢰하고요. 두 번째로 추세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상승 N자 패턴에 대해서 가장 신뢰하는 저 나름대로의 지표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상승 N자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만 말씀을 드리면 주가 상승할 때 N자형의 패턴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죠. 하락할 때도 동일하게 N자형으로 하락을 합니다. 이때 딱 하나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이 이번 조정에서의 저점 구간에서 깨지 않는다는 절대 원칙만 지켜지면 이 패턴이 유지되는 겁니다. 깼을 때는 반대의 방향의 추세로 바뀐다는 겁니다.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N자형이었다가 말씀드렸던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 이 고점을 이번 상승에서 깬다. 그럼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겁니다. 하지만 깨지 않는다.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하락도 똑같겠죠. 하락의 N자 패턴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난 하락의 저점이 이번 상승, 이번 반등에서 돌파하지 못하면 하락 추세가 유지된다. 단 돌파하게 되면 의미 있는 지점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확장 해석하게 된다라면 그러면 지금의 장 어떤 지점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차트는 종합지수가 아니고요. KRX 100 지수입니다. KRX 100 지수 뭔데? 처음 들어보는데. KRX는 코리아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한국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지수죠. 국내 종합 거래소와 코스닥의 주요 종목을 합산해서 100개 종목으로 전체 지수를 산정한 대표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관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KRX 100 지수입니다. 거래 상품은 아닙니다. 지수로의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지난 코로나 상황 하에서부터 시장 상황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1400포인트였죠. 1400포인트 구간에서 와 너무 많이 빠졌다 라고 판단해서 주식을 급락했으니까 한번 사볼까 라고 고민을 하실 겁니다. 이때 구간에서부터 추세가 정해졌습니다. 바닥에서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을 깨지 않는,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죠.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을 이번 조정의 저점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때 주식을 샀습니다. 이때 주식을 한번 사봤어요. 언제 팔아야 될까요? 뭐 5% 수익 났을 때? 10% 수익 났을 때? 아니죠. 시장 추세와 방향점을 보고 추세가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상승 추세에서의 시장이었지만 하락의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 주식 팔아야죠. 기준을 잡을 때. 그러면 하락 추세로의 전환점은 어디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지난 상승에서의 저점 구간을 깨는 부분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나는 완전하게 99.9%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어. 시장이 완전하게 하락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팔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파는 거 아닙니다. 왜?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처럼. 그래서 이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내가 주식을 언제 파느냐? 이 상승 N자인 패턴에서 보여집니다. 추세를 깼습니다. 지난 저점을 깼죠. 여기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급락하고 반등을 주는데 이 반등 과정에서 꼭지점이 지난 하락에서의 저점 있죠. 지난 하락의 저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돌파한다면 추세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로의 꺾임입니다. 완전하게 99.9% 확률로 매도를 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나는 주식을 여기서 샀어. 그러면 수익이 별로 안 났어. 그래도 매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나와서 보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시장 추세점을 보게 되면 이후의 시장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상승 N자형 패턴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패턴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식을 매도했고요. 그리고 나서 흐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난 하락의 저점, 이 부분을 돌파 못합니다. 근처 갔다 밀리죠. 이 부분을 근처 갔다 밀립니다. 그런데 최근의 시장 상황에서 아주 의미 있는 전환 포인트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기서부터는 제가 목소리를 좀 낮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집중하셔야 되니까. 최근 시장에서의 모습을 보면 지난 하락의 저점 구간이죠. 이 구간입니다. 금요일 상승치까지 포함한다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세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던 시장 지점에서의 상황을 돌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일단 사고 손절할지 가지고 갈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조정받을 때 사겠다 이 관점이 아니겠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에서의 상황이 바뀌었다, 전환되었다 라고 판단하는 지점에서의 상황입니다. 여기 한 발 더 나가면 어떤 업종을 살지, 어떤 종목을 살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부분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시장이 움직일 때는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움직인다. 이 섹터 내에서 소부장이나 전기전자의 작은 종목들은 또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일정한 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항상 달리 움직일 것 같지만 그 시장, 그 상황, 그때마다 종목은 바뀝니다. 하지만 전체 패션, 경향이라고 하죠. 패션은 우리가 돌고 돈다고 합니다. 80년대 패션이 다시 돌아온 복고라고도 얘기하지만 패션은 항상 그 스타일들이 돌고 돕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돌고 돕니다. 단추가 바뀌고 주머니 위치만 바뀔 뿐이지 그 형태는 그대로의 패션이 움직이듯이 주식시장도 일부 종목명만 바뀔 뿐이지 업종의 흐름, 분위기의 상황은 항상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요 패턴을 알게 되면 다음 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한 번에 간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주요한 이벤트가 있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로의 해석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번 주까지는 그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했어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후속 매수자가 있어야지 지수가 올라가겠지. CPI 좋았어. 금리 내려갈 거야. 여기까지야. 다음 주에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끌고 가겠죠. 계속해서 추진 동력이 있어야지만이 로켓가 올라가듯이 상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정상끼리의 회담이 두 차례, 총 세 차례가 있지만 하나는 화상회담이고요. 두 차례 주요한 그 동남아시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세안 정상회담, 캄보디아에서 열리죠. 그리고 G20, 이거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립니다. 이 내용 살펴보게 되면 다음 주 10월 13일까지의 정상회담에서 열리는 내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참석을 합니다. 물론 푸틴하고 제렌스키가 참석하지 않지만 우리가 뭔가 조짐의 변화를 볼 수 있겠죠. 외무장관이 어떤 직책입니까? 대외적인 비즈니스라고 하죠. 대외 비즈니스하는 형태로의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회의에 참석해서 그냥 서로 티격태격만 할까요? 거의 지금 현재 10개월 이상 장기간 전쟁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서로 지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할까? 라는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조금이지만 이런 분위기 개선될 수 있는 상황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다 하나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과 이슈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무역 규제가 있죠.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에 대해서 수출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엔터 관련주들 또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서 수입도 하지 않겠다. 제한을 두겠다라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요것도 좀 풀릴 수 있는 실마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관련주들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엔터주, 뷰티, 일본에 이제 화장품 같은 거 수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관련주, 항공주도 마찬가지고요. 여행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흐름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목의 내용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G20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5, 16일에 있고요. 이때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첫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바이든이 지난해 1월에 취임했죠. 시진핑은 이번 10월에 3기 연임이 됐습니다. 새로운 정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선거 이번에 끝났습니다. 좀 가볍습니다. 이제 선거도 없고요. 이제 추진할 정책만 잘 추진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제를 위해서 이제 서로 합의해야 됩니다. 선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이 적을 때리는 방식으로 해서 결집을 합니다. 지지자들. 그러면 이제 선거 끝났기 때문에 경제를 좀 살려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미리 성급하게 예상해 보지만 미국과 중국의 화해 제스처 있을 수 있다라는 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요? 중국과 미국이 화해 제스처를 보이면 당연히 중국 관련주들, 중국 경제 성장 활성화 된다는 측면이죠. 대중국 관련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반도체 수출 관련해서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가 주가가 계속 빠졌던 이유도 미국의 치포 동맹에 의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아라 라고 메시지를 줬던 거죠. 이 부분도 영향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현지화했고요. 하이닉스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4%에서 6%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동서수계 정책, 동수서계 정책, 이 정책에서 IT와 AI 산업을 지금 키우려고 하는데 이거를 제한하는 거다. 이 관련주들도 앞으로의 시장에서 하나의 테마가 될 것이다. 이 부분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서 딱 한 종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많은 종목을 펼쳐놓고 말씀드리면 혼란스럽습니다. 뭘 선택해야지? 뭘 사라는 거야?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 사라는 건지. 저는 제가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이 종목에 대한 가능성들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하시지만 논리적인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상승의 가능성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면 제 말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손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하락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들을 제가 장중에 또 일간 단위로 하루에 몇 차례씩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당연히 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손절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HMM도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조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나온 재료 악재는 우리가 간과해도 되는 재료입니다.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등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항생테크 중국 시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 시장 상승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매집을 들어가자라는 측면에서 ETF도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항생테크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해당 종목에 대한 리뷰,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HMM, 지금 보유 또는 추가 매수 가능 지점이죠. 추가 매수는 언제 해야 되느냐? 아무 때나? 아니죠. 주가가 장중에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이거는 지금 예상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장중의 분봉이나 짧은 구간, 미세한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해당 종목의 타켓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관련한 내용의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의 HMM 뭐 일정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0%, 15% 수익 보고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갑니다.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쇼커버링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쇼커버링 나오는 종목도 올라가죠. 크래프톤이나 카카오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에서 환매수 들어오면서 주가 강한 상승의 모습 보여줍니다. 공매도 많았던 종목입니다. 쇼커버링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항생테크 마찬가지 흐름에서의 내용입니다. 지금 2차 두 번에 걸쳐서 매집하자는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4,500에서 5,000원 구간에서 1차 매집하자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 종목은 우리가 항생테크, 그러니까 중국에 상장돼 있는 테크주들, 기술주들을 투자하는 것인데 중국 시장을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의 측면의 종목이 아니다. 4,500원, 5,000원에서 1차 분할 매집이고요.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갔을 때 6,000원 안착했을 때 2차 매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몇 프로일까요? 와, 4,000원과 6,000원? 이것만 해도 벌써 50%인데 롱텀하게 흐름을 보고 길게 멀리 많이 먹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한 10회차 정도 분할 매수 측면에서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노란톡에서 여러분께 항시 체크해드리고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손절할 때 되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손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전전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 두 종목에 대해서 손절 말씀을 드렸죠. 안타깝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손절로에 대응해야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노란톡방 참여 방법을 주의한 내용들이 많아서 많이 입장 방법 많이 말씀 못 드립니다. 하단에 들어가 있는 이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로운 앵커 오늘 바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더 바쁩니다. 왜? 여러분께 드려야 될 말씀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은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여러분 삼성엔지니어 주가를 제가 롱텀하게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대부분 짧은 분봉 또는 일봉 작은 거 놓고 투자를 하시죠. 안 됩니다. 주식은 넓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축소해서 민감하게 타점을 잡을 때 가격을 좁혀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어떠했는지, 이 회사의 사업은 어떠한지, 전망은 어떠한지, 과거 주가는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판단하시고 투자하셔야 되는 겁니다. 삼성엔지니어는 뭐 하는 회사일까? 엔지니어링? 뭐 기술 개발하는 회사인가? 그게 아니고요. 플랜트 사업 기술 회사이고요. 대표적인 그 건설물을 판단해 보면 다음 주에 대한민국 월드컵 있지 않습니까? 우루과이와 첫 경기가 있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만든 회사입니다. 이런 대규모 시설물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중동의 해수 담수화 시설이라고 해서 중동이 오일머니로 돈을 벌 때 얘네들이 이제 농장을 많이 사막에 만들었습니다. 사막에서 뭐 배추도 키우고 야자수도 키우고 뭐 등등등. 배추는 실제 키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많이 키우는데 물이 필요하겠죠. 사막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바닷물을 담수화 시설, 그러니까 담수화로 만드는 과정에서의 그 플랜트 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로 지금까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설비에 대한 이 플랜트, 여러분 혹시 기흥이나 이 동탄 쪽에 가시면 반도체 공장들 지나가실 때 회사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플랜트 시설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원유 시추할 때 이 원유 시추, 바다에서도 시추하고 땅에서 시추하는데 원유 시철 플랜트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가를 보게 되면 과거에 전체 세계 경기 호황일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진짜로의 상승 과정이 있었던 시점은 유가가 상승할 때입니다. 유가 상승과 해당 종목의 주가를 비교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과거에 2007년, 8년, 9년 이때 146불 찍었던 고점 나왔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짧게 올라갔다 그대로 급락했죠.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상승에 딱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유가 상승이 나오고 100불 내에서 무려 4년 운용이 됐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채굴 비용, 기본 BP라고 하죠. 생산시설을 가동해서 원유를 시추하는 기본 비용이 대략 40불이 넘어가면 최소 비용은 25불인데 40불 평균 가격으로 잡아서 40불에서 50불 사이가 채굴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0불 이상 가격이 되면 돈이 남는다랍니다. 물론 남미 국가들은 채굴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중동은 이 시추하는 데 좀 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0불, 50불 이상이면 원유를 시추하고 생산하는데 돈이 남는 구조인데 4년 동안 100불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오일머니를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번 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해수 담수화 시설 등등등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중동이 많이 지었습니다. 이번에 네옴시티도 그래서 돈 짓는 거죠.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의 주가가 굉장히 피크, 주가 피크 이후에 하락한 것은 과도한 투자. 하지만 과도한 투자였지만 잘못된 투자가 아니고요. 이 하락했던 과도한 투자는 반도체 시설, 플랜트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금 그 시설에 대한 평가가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 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수준에서의 영업이익이 6천억이고요. 이때 수준에서의 영업이익이 7천억입니다. 주가 상황은 전혀 다른데 기업이 벌어들인 돈은 거의 비슷합니다. 바라봐야 되겠죠. 관심 가지고 평가해 봐야 됩니다. 짧은 구간에서의 흐름입니다. 제가 주의하게 짧은 흐름에서의 구간은 여러분께서 알아서 매수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잡아드립니다. 장중에 미세한 흐름까지의 가격 변화도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그 가격을 잡아드립니다. 대략적인 흐름만 말씀드리면 지금의 가격 수준에서 진입 가능하다. 손절 라인도 가격으로 현재 양봉의 중단선을 잡아드리지만 상황이 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장중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고민해 가신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나 많이 보고 있는 종목인데 그래 이제 관심 가져볼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들 노란 톡방에서 체크해 준다고 하니 지금 참여하셔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좋은 내용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히든 종목으로 오늘 주신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거래량이 요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상담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노랑톡 안으로 들어오셔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입력하셔서 1234 참여 코드 입력을 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어지는 박영훈 대표님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